금리 인하 소식으로 장중 2,51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다시 2,5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마감 앞둔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76포인트 오른 2,504.8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500 밑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상승으로 방향을 틀며 오전 한때 2,51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다시 2,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4천억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1.4% 넘게 하락한 5만 5천 원 중반에, SK하이닉스는 4% 넘게 내린 16만 1천 원 중반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와 비슷한 690선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외환 시장과 아시아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40전 오른 1,395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원 하락한 1,391원에 개장한 환율은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시 상승하며 1,39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273포인트 오른 38,410선 후반에 거래 중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211포인트 떨어진 19,390선 초반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내수 위축뿐 아니라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수출도 흔들리면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낮췄습니다. 연속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금통위는 2009년 2월까지 6번 연속 내려 5.25%에서 2%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수출로부터 이 내수로 전파되는 그런 온기가 많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레드 수입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은 저희들 예상을 좀 넘어간 면이 있고요. 가뜩이나 내수 회복이 더딘데 증가세를 이어가던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대중수출 감소 등 대외 악재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4%에서 2.2%로 내년은 2.1%에서 1.9%로 눈높이를 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새 산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좀 많이 키우지 못한 것들이 지금 다가오는 산업정책이라든지 구조개혁을 통해서 수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3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가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PF 등 대출 부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79대 저축은행은 3분기 258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진 분기 적자 행진을 일단 끊었는데요. PF 사업성 재평가로 대거 대손 충당금을 쌓았던 2분기에 비해 충당금 전입 규모가 줄면서 깜짝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3분기까지 누적 손실액은 3,636억 원으로 연간 기준 적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는데요. 3분기 말 연체율은 8.73%로 전분기보다 0.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PF를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1.11%포인트 상승해 13.04%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성훈 기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지만 PF 대출 관리와 자영업자 등의 상환 능력 저하로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연말까지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 유체 채권과 실 TF에 대한 경국매를 적극 추진해 건전성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자기자본과 유동성 비율도 법정 기준으로 웃도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와는 달리 위기 대응 능력과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가계 소득이 5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월 평균 가계 소득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2.3%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290만 7천 원인데요. 실질 소비 지출 증가율은 1.4%로 돈을 더 벌긴 했지만 덜 쓴 셈입니다. 실제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을 보여주는 평균 소비 성향은 69.4%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비율이 60%대로 내려온 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비 부담 등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정인 기자,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8만 2천 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15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분위는 5.4%, 5분위는 6.5% 증가하며 차이를 보였습니다.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802만 4천 원으로 5% 증가한 반면 1분위는 3.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재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로 지난해보다 높아져 빈부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맞벌이 연 소득 조건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최지수 기자, 발표는 꽤 오래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시행 시기가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풉니다. 앞서 지난 4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검토해 왔는데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다만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 각 개인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남편 연봉이 1억 5천만 원, 부인이 5천만 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내년 중에는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로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완화되는 구간에 대한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크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저소득 구간보다는 조금 높은 3에서 4%대로 정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3.3%에서 최고 4.3%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도 있는데요. 청약저축 납입기간에 따라 0.3에서 0.5%, 추가 출산은 0.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에 대해 출산, 맞벌이 가구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위기 속의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롯데가 3세 경영 본격 시동을 걸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유열 전무가 승진 1년 만에 부사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1986년생으로 38살인 신 부사장은 그룹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스 글로벌 전략실장을 겸직합니다. 이와 함께 롯데는 전체 계열사 대표의 36%를 교체하고 22%가 퇴임하는 대규모 쇄신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진앙지인 롯데 화학사업 부문에서 60대 이상 임원의 80%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위기감이 반영된 건가요?
네, 롯데케미칼 회사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은 데 이어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 6천억 원 규모의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는 잠시 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들이 각자의 재무 상태와 밸류업 전략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대법원이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소송에서 넥슨의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첫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용자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준 거죠? 네, 대법원 3부는 오늘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 김모 씨가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이용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발단은 넥슨이 지난 2021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입니다. 김모 씨는 게임이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했다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죠? 그렇습니다.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이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겁니다. 넥슨 측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쿠팡이 쿠팡이츠 배달원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쿠팡이 배달 서비스 플랫폼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원과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규모가 15만 건이 넘습니다. 쿠팡이츠 서버에서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음식점에 전송됐는데요. 오터코리아라는 음식점 주문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쿠팡은 19년 11월부터 음식점에서 배달원과 통화를 할 때는 안심번호로만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변경을 하고 그때부터 시스템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1년 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안심번호를 전송하는 것과 함께 그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같이 그대로 전송을 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약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고객 주문 정보는 얼마나 또 어떻게 센 겁니까? 네, 2만 2천 명 넘는 고객의 주문 상품과 가격, 배송지 정보 등이 주문을 받지 않은 판매자들에게도 노출이 됐습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주문자와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약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지난해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다 뇌질환을 앓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산재가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2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윤아 기자, 우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리온이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는 익산 공장 근로자였던 A씨와 27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1,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단이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6월 최종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산재 여부가 가려진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오리온과 A씨와의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익산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과자 생산 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등으로 뇌수막염과 뇌경색,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산재를 인정했다면 손배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법조계에선 이번 손배소는 산재 여부를 다시 가린다기보다는 배상 규모를 따져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손배소를 조정 사건으로 분류한 상태인데요. 오리온과 A씨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본안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오리온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직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자금 조달력 등 문턱은 더 높아졌고 페널티도 생겼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 어떻게 됩니까? 네, 주요 심사 기준은 자금 조달의 안정성, 사업 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예비인가 평가 배점은 모두 10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자본 조달이 150점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당시보다 배점이 50점 더 늘었습니다.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200점으로 50점 배점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 계획이 50점 배정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그리고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과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최나리 기자,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까? 네, 기술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던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자금 조달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 계획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 법령에 따라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평가 모형도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약 2년 전 미래에셋생명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며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생명은 억울하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2년 만에 결론이 나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월 16일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미래에셋생명 등 8개 계열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 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내부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골프장과 합리적인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했다며 문제 삼았는데요. 미래에셋 컨설팅은 박현주 당시 회장 등 미래에셋그룹 오너 일가가 9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오너 일가가 별도로 이익을 챙긴 건 아니라며 형사고발은 않기로 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형 골프장이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미래에셋 생명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하면서 불씨가 재점화됐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의 내부 거래 규모가 241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며 벌금 3천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법원의 정식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유 기자, 판결에 따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금융회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후 자회사 설립이나 신사업 진출 인허가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7월 서울고법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다룰 수 있는데요. 내년 1월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한미사이언스 주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주총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핵심 안건 중 하나였던 이사회 정원 확대는 부결됐습니다. 정관을 바꿔야 하는 안건이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애초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던 안건이었습니다.
현재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 임주연 모녀 그리고 신동국 대주주 등 3자연합 측이 표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임종훈 사이언스 대표만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 대표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주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측 지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예상 지분율은 삼림연합 측이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룹 공익재단 지분까지 합치면 41%대로 25%대인 형제를 크게 웃돕니다. 현재 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이 5대4 과반으로 장악하고 있고 정원 10명 중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이사진이 11명으로 확대되면 3자연합이 이사 6명을 확보해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였는데 이는 무산됐고 다만 신동국 대주주가 빈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미 주총 현장에서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낙폭은 0.02%로 지난주 0.01%보다 커졌습니다. 서울은 0.04% 오르면서 지난주 0.06%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홈플러스가 식품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미래형 마트 모델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화로로 가득 찬 수족관을 통해 고객이 수산물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즉석에서 관련 요리 시연과 시식을 진행하면서 구매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유통에서는 오프라인 다 죽었다. 이제는 온라인 다 온라인 한다라고 하지만 와서 먹고 즐기고 맛있게 느끼고 들리고 모든 것을 다 느끼게 할 수 있게 그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는 서울 강서점에서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전국 홈플러스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중부와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되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중서부와 전북,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에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